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개강인데요. 이때까지 계속 그 기출서답부터 계속 같이 해오신 분들, 내지는 5, 6월 달부터 3, 4월부터 1, 2월부터 계속 같이 해오신 분들은 별다르게 개강이다 이런 느낌이 없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내지는 자율학습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 이 12번 이를 같이 12주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오셨을 테고, 근데 아무래도 오늘부터는 좀 느낌이나 각오가 좀 남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오전에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시험이 그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 실력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드니까, 그래도 그 다른 때 그 개강할 때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 오전에 계속 그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잘 풀고 계실까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 앞에서 그 수업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마지막 12번은 그 문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수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다음 주 문제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만 2주 정도의 예를 들자면은 그때 수업을 하면서, 그 주 수업을 하면서 그 다음 주 수업 걱정을 그날 하지는 않거든요. 기출서답은 아무래도 문제를 내고 다음 주 문제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전문학 수업을 하면서 현대문학은 수업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은 해도 그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남들 기출문제 낸 거에 오류 걱정을 제가 왜 하겠어요. 수업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있겠지만 다음 주면 현대문학으로 수업을 하니까 문제 패턴이 바뀌겠구나 이런 걱정은 해도 다음 주 문제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대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문제를 푸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절망해야 되는 부담도, 문제를 오늘 굉장히 훌륭히 푸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부를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잘 풀지 않겠어요? 절대 기준선이라는 건 없지만, 근데 자기에 대한 자기 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풀었어. 나는 정말 오늘 너무 훌륭해. 난 오늘은 그냥 집에 가도 돼. 들을 거 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2문제 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너무 훌륭하다. 난 22개가 너무 완벽해. 나는 오늘 복습도 필요 없을 거야. 그렇지만 예의상 자리는 지켜줘야지. 내가 없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서운하시겠어. 이런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내가 이걸 왜 놓쳤지라는 아쉬움들이 누구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왜 놓쳤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다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9시에 모여가지고 5시, 6시까지 공부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주는 오전에 90분 플러스 90분이면 여러분들 180분 동안에 꽉 찬 3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놓친 부분, 내가 기억을 못 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둘러싼 부분들을 이제 집중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지를 딱 보면서 그 주변 것들을 좀 더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자기가 못 쓴 부분, 같은 문제라고 해도 서술형이라고 치면은 누구는 이 부분, 누구는 이 부분을 약하게 쓰거나 한두 줄을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설지에서 같은 페이지라 그래도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계란 노른자라고 치면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요만한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할 정도의 후라이팬을 쓰는 사람은
하나를 해 먹어도 너무 궁색하잖아요. 프라이팬이 이만하다고 치면은 계란 후라이가 요 부분에서 붙여질 수도 있고 요 부분에서 붙여질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쓴 답안이 계란 노른자라고 치면 공부를 할 때 무슨 계란 노른자만 공부하겠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흰자를 공부하는 거고, 시간이 좀 더 되면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 내서 공상하는 시간, 신하균, 김고은 연애 스캔들 그거 볼 시간 아끼고, 또 오늘 기사 뭐 있지? 육지담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걸까? 그런 기사 볼 시간 줄이고, 내가 그 잠잘 시간, 잠은 자야 돼요. 충분히 자야 되지만 좀 뒤척이는 시간, 그리고 좀 푹 자고 민기작되는 시간 좀 더 아껴가지고 볼 수 있다면 프라이팬만큼 더 보자는 거죠.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은 놓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출서답에서 교육론 2권 나갔죠?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교육론 2권 나가죠.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교육론 이론서 1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참고자료가 많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빈틈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교집합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다 보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 사실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진짜 한자도 안 빼놓고. 볼 수 있겠죠. 봐요. 이렇게 보면 봐요. 보는데 촘촘히 내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수님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눈에 익은 부분 있잖아요. 눈에 익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눈에 익었는가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보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영역별로 교육론 2주, 문법 2주, 문학 2주를 보게 되는데, 교육론은 여러분들 굴곡, 강약이 없잖아요. 강약을 해봤자 강약인데, 문법은 여러분들 굴곡이 꽤 있어요. 그리고 문학은 느끼시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강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서 정말 강약이 없네, 그냥 완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2주를 보내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주 코스면은 화법, 독서, 작문으로 갈 텐데 2주 코스이기 때문에 한 주에 화독작이 다 이제 골고루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도 골고루 섞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문법도 섞지 않으면은 이게 좀 곤란해져요. 그냥 하루에 중세만 풀고 앉아 있으시면 여러분들 두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섞이게 돼 있고, 문학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전, 현대로 가게 돼 있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최종 모의고사 6주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골고루 섞이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작년에 문제가 난 그 문제 뭐랄까요, 영역을 그 분포를 한번 쭉 보면은 중세국어가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나서 우리는 모의고사 때 그 개수를 못 지켜요. 그러면은 현대국어 문법이 작년 기준으로 문제를 배치를 하면은 문제를 너무 덜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를 문제수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약간 덜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하고 1대1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모의고사는 1대1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국어가 중세국어보다 문제수가 좀 더 들어가게 문제수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현대국어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대국어 문법을 갖다가 중세국어보다는 좀 문제수를 일부러 많이 배치를 해갖고 작년 문제수 분포는 일부러 깼습니다. 일부러. 공부를 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문제 어쨌든 비율은 일부러 깨가지고 문제를 배치를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6주 앞으로 이제 12주 남았고, 그리고 중간에 의도적인 휴가는 없어요. 추석 연휴에 직격탄을 받아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 주를 쉬게 되는데, 그게
문풀 1, 2회 하고 추석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풀 3, 4 하고 3, 4, 5, 6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모의고사 1, 2, 3, 4, 5, 6이라 좀 일정상 무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르게는 돼 있겠죠. 아니다. 문풀 1, 2, 3. 문풀 1, 2, 3을 하고 추석 연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4, 5, 6, 1, 2, 3, 4, 5, 6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 문풀 1, 2, 3, 4, 한 5 정도 하고 나서 추석이 딱 들어가면은 중간에 좀 호흡 조절도 하고 나름대로 일정이 괜찮은데 좀 앞에 바뀌었죠. 좀 일찍 쉬게 되는데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추석이 있으면 추석 겸 복습도 좀 할 겸,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좀 대비도 할 겸 추석이 좀 중간치기에 들어가면 좀 적절한데, 문풀 3회 끝나고 나서 아마 추석이 아마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법 한 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추석이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도 아까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대충들 그 제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것 같은데, 뭐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인대요.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인다고는 하지만 뭐 학원은 원체 시원하니까 괜찮기는 한데, 더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수험생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다들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약간 소란스럽고, 뭐 누군가가 들어와서 뭐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나한테 말 건다고 해서 잘 풀리던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9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면 9시에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문제 푸는 분한테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이제 실시간으로 연습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9시까지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문제 풀 자격도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뭐 약간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뭐 다른 볼일을 보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살짝 늦게 오시는 분들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따로 시험을 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수업을 계속 지속해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포스터가 다 붙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사를 언제 하게 돼 있나요? 그 우리라는 범주에서 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라고 묻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여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개강날 문 닫아버리면은 지금 오늘 처음 온 사람들 너무 서러우니까 오늘은 그냥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공간을 따로 마련하겠다 그랬죠. 근데 뭐 한 주 하고 이사 가는데 그 난리를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냥 쳐야 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 이사간 첫날이에요. 이사간 첫날은 여러분들 강의실도 처음이고 다들 우왕좌왕인데 또 그 난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 내가 이사 가자고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청하신 분도 없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참 그러네요. 개강을 하자마자 2주 여기서 수업을 하고 뭔가 자리를 잡는데 또 가서 한 주를 또 낭비를 해야 돼요. 가면은 2층이래요.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2층인데 201호래요. 근데 2층이 교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1호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2층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은 2층에 교실이 하나고 3층에 교실이 또 하나예요. 그냥 통강의실. 인데 3층은 지금부터 구획을 한대요. 조그만한 교실로. 그래서 3층 강의실이 몇 개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저는. 그래서 3층 조그만한 강의실을 잡아서 늦게 오신 분들은 거기서 내 세상이다 그러고 이제 펼쳐놓고,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대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방 놓고 좀 이렇게 맘대로 좀 피고, 근데 늦게 오신 분들도 충분히 집중해야 되지만 늦게 오셨으니까 처음에 5분, 10분은 좀 어수선한 것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죄인이다 그래갖고 가방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열어서 서로 눈치 봐가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5분, 10분은 뭐 징벌은 아니지만 좀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엔 좀 이해를 하신다고 쳐도 좀 마음 편히 좀 이렇게 탁탁 놓고 문제 풀고 처음엔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5분, 10분은. 근데 그 교실을 어디를 잡아드린다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3주는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가고 첫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입장 정리를 그냥 확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종강할 때까지 그렇게 입장 정리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찾는데 그냥 여기까지 해드리겠고 나는 이미 퍼부을 걸 다 퍼부었지만 아직 좀 남긴 했는데 뭐 추후에 마저 퍼붓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은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큰 소리를 안 내요. 그냥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 가요. 그냥. 근데 평소에 쌓인 불만을 그냥 이렇게 모아두는 스타일이라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요. 근데 그게 모여서 한계 상황에 이르르면은 나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미친년 같아요. 꼭. 오늘 아침에 한바닥을 했어요. 그냥 포효를 하면서 다 못했어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입장 정리를 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그러고 중간에 그냥 관뒀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벌어진 일이고 살짝인지 많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좀 미안해요. 솔직히. 왜 미안한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좀 남자 선생님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웃긴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겨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만 4년 됐나요? 제가 A교육학원에서 이 학원으로 올 때에 학원을 옮기는 상황에서 그때도 굉장히 뭐 우여곡절이 많았고 잡음도 되게 많았고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옮길 수 있는 학원을 다 가봤어요. 모자를 쓰고 어느 학원이 시설이 좋은가를 다 가본 거죠.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신축 건물이고 깨끗하고 근데 높아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줄이 많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4년 전이니까 건물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강의실도 크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굉장히 좋았고 세면대가 깨끗했고 자판기가 많았고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 난 어딜 가나 시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요인도 있었어요. 깨끗하다고 오면 미친 거죠 강사가. 근데 어쨌든 시설에서 먹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갈 수 있는 학원들이 어쨌든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시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 보세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난 그래서 온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이혼감이에요 이거는. 만약 요지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2층을 쓰는데 2층에 화장실이 2개예요. 2개가 아니라 룸 2개. 세면대 하나. 3층으로 가면 조금 더 있어. 뭐 개수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할게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걸려요. 오죽하면 그걸 조사해오라 그랬겠어요. 연구원을 보내서. 사진도 찍고. 나는 떨려서 못 가겠어요, 도저히. 내가 가면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서. 너무 심란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는 길에 그거를 시찰해서 나한테 보고해준 조교가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아파트 살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걸 듣고 막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고, 근데 그건 남자 조교라 여자 화장실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을 보내갖고 시찰을 하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이제 화장실 기수까지 번호 매겨가면서 다 갖고 온 거야. 여러분들 가서 짜증나는 것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근데 교실은 뭐 비슷해요. 교실은 비슷하고. 근데 연선생님들은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밖에 줄을 서 있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손 씻고 뭐 거기서 꽃단장하고 수업할 때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식사하고 양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줄이 길면 또 굉장히 짜증나 하고. 근데 그거 저한테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서 딱 보고 이게 뭐야 뭐 이거보다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쨌든 강사 입장에서 화장실을 써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줄을 서는 게 굉장히 민망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뭐 매점이나 이러면 어머 고마워요 그리고 빵을 사갖고 가겠지만, 그게 화장실이면 나는 그래서 일부러 참고 안 갈 때도 있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게 되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폭발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거였어요. 가서 여자 화장실 개수 세보셨냐고. 이불 편을 안고 도대체 뭐, 근데 시험 전에 이제 그냥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말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옆 학원에 화장실이 되게 많아요. 점심시간을 좀 더 드리고, 그 옆에 그 단기로 끝나는 학원 있죠. 거기를 내가 시차를 보낼게요. 거기는 제가 듣기에 파우더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파우더룸이 있는 게 그 기로 끝나는 건지 그 옆에 평회로 끝나는 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그냥 화장실 개수가 많고 하나는 파우더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분산. 이거 목요일은 제가 점심시간 전에 끝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어제는 내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내가 주마다 맛있는 걸 사줘가면서 달래볼까 어쩔 거겠더니 우리 연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많이 가서 안 됩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산다, 살아. 그거 많았거든요? 근데, 시험 전이니까, 그냥, 호탕한 우리가, 난 호탕하지 않아요, 결코. 근데, 그냥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색인, 2페이지짜리 나갔죠? 이게 문제가 섞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면은, 화법은 화법대로 풀고, 뭐 장문은 장문대로 풀고, 그렇게 가겠지만은, 그런 해설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시험지 크다란 거 A형 B형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차례대로 갈게요. 근데 그냥 차례대로 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랑은 같이 묶어서 풀어야지 너무 효율적이다. 그런 게 있으면 가끔가다 묶을게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도 공부가 다 된 상태니까 그냥 차례대로 가도 괜찮죠. 뭐 화독장 섞어도 풀어도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냥 아까 문제 풀 때는 그때그때 문제 여러분들 충실하느라고 뭐가 나왔었는지 여러분들 그냥 한 바닥 쭉 볼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왔는지 보니까 자, 기입형 일단 8개를 보시니까는요. 1번에서 요 문제 기억나시죠? 우리 그 기출문제 풀 때 요거 기입형으로 바꿔가지고 꼭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봐요. 학원이 이상하니까. 소음도 들리고 요즘에는 학원에 벌레도 많아요. 벌레도. 나 어제 아침에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안쪽 엘리베이터 있죠? 거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데 되게 젊은 수강생이에요.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데 반바지 입고 껄렁껄렁 와서 옆에 쓰는데 정말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기어와요. 그 내가 아유 그러고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내가 아유 그러는데 이 남학생이 그걸 발사했더니 그러더니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앵간히 물러서가지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편의점 바깥으로 뛰어나갔어. 완전히 그냥 집에 갔나 봐요. 그냥 자취가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올라왔어요. 그냥 그 학원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걔들이 학원이 이상해서 그렇다는 거 거짓말이고 이게 너무 더우니까 벌레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연구실 안에도 작년까지 못 보던 벌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더위를 못 이기나 봐요. 진짜로. 정말 식물도감에 벌레가 있을 리가 없지. 뭐 곤충도감에서나 볼만한 벌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오늘 뭐예요? 전쟁인가? 그리고 기이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이한 현상은 어제 집에서도 벌어졌어요. 전기세 고지서가 드디어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숫자인가 하고 한참 들여다봤네. 불만 덩어리인가? 국가 상대로 불만, 학원 상대로 불만,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 근데 이 1번이 여러분들, 우리 기출 풀 때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대로 냈어요, 얘는. 그대로 냈는데, 이론서에 있는 거하고 한번 견져드릴게요. 기출문제에서는 얘를 굉장히 간략화해가지고, 오늘 문제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비언어적 표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얘가 이론서에는 훨씬 다양해요. 훨씬 다양한데 이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문제를 물어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이제 견주어가지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써도 여러분들 이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두리뭉실하게 대충 얘기하고 샥 넘어가요. 샥 넘어가는데 이론서에서는, 그러니까 개론서에서는 얘를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는 이미 언급이 된 상태입니다요. 자, 요걸 볼 거고,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협상의 절차, 협상의 태도.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협상의 태도가 아니에요. 협상의 절차예요, 절차. 4단계. 요즘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의 2011 기준으로 협상의 절차를 4단계로 정리를 해놨고 2009에서도 여러분들 심화합법에서는 4단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용어가 완전히 달라요. 용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2011 기준으로 절차를 기입형으로 냈습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모의고사반에 가면은 절차를 물어보지 않고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절차 지금 우리 가로놓기 한 거 있죠.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마 설명하는 걸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이제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그 옆에 그 표에 설명이 다 써져 있고 허탈하게 여러분들 그냥 기입형 2개만 쓴 거죠. 나중에는 그 과정을 본인이 다 지문을 보고 쓰는 걸로 한번 서술형으로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 문제를 낸 김에 협상의 태도에서 오늘 뭐 넣는 거더라? 뭐 주장, 이익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었나? 그거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몇 개 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는 여러분들 네모가 그렇게 많이 뚫리지는 않죠. 그렇게 많이 뚫리지는 않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 몇 개 더 쓴다고 여러분들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한 10초, 20초 더 걸리려나? 그래서 무리가 그렇게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몇 개 더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 협상 태도는 치우고 협상의 절차, 그 다음 3번이 여러분들 토론에서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좀 뚫었고 칼포포 방식 토론에서 뚫었고 링컨 더글러스 방식 토론은 안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거기 참고사항으로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뚫은 건 여러분들 토론 일반 토론 일반에서 여러분들 뚫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시기 이렇게 참고사항이 자료가 많이 들어갔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실제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러분들 토론이 시험에 그렇게 드립다 나오는 이유가 이때까지도 늘 그랬지만은 토론은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공통과정 국어에도 들어갔고요. 국어 1, 2 교과서 있죠. 2 교과서 화법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선택교육과정 화법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 3권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니까 국어 2 화법에 들어간 거하고 심화교육과정, 심화선택화법에 들어간 거는
내용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성취 기준 자체가 거의 유사. 그러니까 얘는 교육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4번이요. 4번은 여러분들 이거 공통국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질문 생성하면서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2009까지 성취 기준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애들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취 기준으로 새로 들어간 거. 질문 생성하면서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한 거냐, 아니면 필자에 관계된 질문이냐, 독자에 관계된 질문이냐, 아니면은 내적 맥락에 관계된 질문이냐, 외적 맥락에 관계된 질문이냐. 이거는 우리 그 아싸교육론 1할 때 무지하게 열심히 했던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기입형으로 냈고. 5번이요. 5번은 여러분들 요것도 교육과정에서 써 용어 연습입니다. 용어 연습. 이 용어는 왜 연습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써 이제 원본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거 두 개 다 맞추신 분들이 의외로 없으실 거예요. 이 사회적 소통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뭐였겠어요? 이 사회적 소통행위라는 게 원래 교육과정 2011 이전까지는 그냥 의사소통행위였거든요. 요게 개명을 했죠. 사회적 소통행위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여러분들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모형인데 요거를 이제 그 적재적소에다가 이제 기입형으로 뭔가를 넣을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총 복습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중심 쓰기 지도법이 오늘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한번 있는데 하나는 내용 생성 전략이고 하나는 내용 조직 전략에서 냈는데 뭐가 뭔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요게 생성 전략인가 조직 전략인가 모르겠다. 그 다음 8번은 여러분들 요 문제 어렵지 않나요? 장문 상황 분석 중에서 장문 상황 분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주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목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독자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상 독자 분석이요. 근데 이제 예상 독자 분석을 할 때에는 필자와 독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주제와 독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자가 쓴 글과 예상 독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2011에서는 대단히 은근슬쩍 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09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문제를 내면 뭐해 기입형이라 앞만 뚫어놓은 거라 문제는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랑 다 하나하나 짝을 지을 수 있어야죠.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기입형에서 화법, 독서, 장문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 협상, 토론, 화법 3개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생성하면서 글 읽는 거, 사회적 소통행위, 지식 창출 행위로서의 독서,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모형, 여기서 기입형 독서 3개, 과정중심 쓰기 지도법,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분석하는 거, 장문에서 기입형 2개. 자, 그 다음 이제 A형 시험지에서 이제 서술형은요. 지금 화법의 요소에서 여러분들 메시지 중에서도 정체성 메시지만 그 동작 경찰서 문제 있죠. 하고 장면이요, 장면. 근데 장면이라 그러면 이제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그 상황 맥락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2개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 여러분들 그거 지문 보고 분석해서 쓰는 겁니다. 화법의 요소 중에서 메시지는 여러분들 뭐가 있더라? 언어적 메시지, 그 다음에 발화 메시지, 그리고 정체성 메시지, 그 다음 관계 메시지 중에서 정체성 메시지하고 장면 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역시 화법이네요. 그 같은 그 예문 가지고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요령의 경률도 물어보고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도 물어본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기가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 쓴 답을 보면은 이 정도면 대충 맞았어.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키워드가 잘 들어갔나를 보세요. 키워드. 나중에 제가 그 키워드를 찝어드릴게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뭐 독립감, 뭐 연대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그 해설지에서 키워드를 뽑아드리면은 그게 들어갔는지 확인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화법의 요소. 그다음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하고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요령 경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표현 형식의 경률까지 몇 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요게 그러면 11번이 읽기 문제죠. 이게 그 귀납 추론 들어간 것 같아요.
귀납추론 들어간 것 같고, 독서에서는 그러니까 논증 방식 중에서 귀납추론 들어갔고, SQ3R 들어갔고, 그리고 장문에서 여기 내용 생성 전략이니까 아까 그 7번 문제가 이제 조직하기 전략이었나 보다.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하나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장문에서는 생성하기 전략하고 워크샵. 워크샵 중에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그 예비 장문하기 문제하고 공유하기 문제. 그 두 개 가지고 쓰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화법에서는 화법의 요소,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독서에서는 여러분들 논증 방식하고 SQ3R, 그 다음에 지금 장문에서는 내용 생선 전략하고 쓰기 워크샵입니다. 자, 그 다음에 B형은 여러분들 이제 7문제 들어가야 되죠. 7문제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자, 화법에서는 여러분들 화법의 평가도구입니다. 평가도구. 평가도구 중에서 그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법이라는 거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트폴리오였고, 그 다음에, 화법평가라는 게 여러분들 그 일회성이라 그 일회성 화법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랬을 때 녹화기록법을 써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뭘 좀 그 잘못 얘기한 거, 고쳐 쓰라 그러는 게 이제 일화기록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화법평가 문제였습니다. 화법평가 문제. 화법에서는 화법평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이 교과서 지문 딴 건데, 명보야 밥 먹자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그대로예요. 성취기 지금 그대로를 갖다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과서에서 그 성취기 좀 그대로를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예문을 그냥 주고 설명하라 그러면 그걸 아무도 못 쓸 것 같아갖고, 표를 갖다가, 그게 참고서에 있던 거든가, EBS 교재를 억지로 찾아가지고, 그 표를 갖다가 이제 일부러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만 맞춰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마지막에 뭐시기냐, 3, 4월인가? 4월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독서하고 화독작 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아싸 만들어서 볼 때 이거 사회적 담론 기능이 있다. 이제 이거 볼 때 언어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 볼 때 그거 한참 하던 얘기인데 그거 키워드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일부러 문제로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요 문제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보시면은 이거 이제 키워드 시험 칠 때까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별표 쳐놓고 키워드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교과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키워드 안 까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지문 가지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돼요, 요거는. 사회적 의사소통행위로서의 화법의 사회적 기능입니다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문하고 매치시키면은 교육과정 자체를 잘 안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여러분들 우리 그 국어교육론의 모든 것 안에 있는 것 그대로예요. 자, 스키마 이론에서 여러분들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하고 스키마 평가 방법에서 설명 잘못된 거 바로 잡는 문제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을 총 복습을 한번 하는 거고, 그 다음 4번이 여러분들 읽기 전중호 활동인데 이 문제 푸는데 시간 무지하게 걸리셨을 거예요. 이거는 용어가 입에 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입에 뱄으면은 여러분들 하산해야죠, 하산. 하산을 근데 못하죠. 예, 요거를.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각별히. 이거는 금테두리 쳐놓고 시험 전까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독서를 맡은 연구원이 이 문제는 오케이 될 때까지 빠꾸를 몇 번 받았냐면은 초안부터 마지막 오케이 받을 때까지 이게 밑에서부터 시험지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거 마지막 오케이 받을 때까지 이거 10번도 빠꾸를 더 받았어요. 이거 말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갖고요. 이건 여러분들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사고구슬만 사실 읽으면 되잖아요.
얘는 그러면 안 돼요. 안에 있는 그 글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왜 예측하기 뭐 이런 거 있죠. 예측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예측한 내용이 실제로 텍스트에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사고구수를 읽어야 예측한 내용을 확인한 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기, 이게 다 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데 수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두 문제 못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풀면 되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 입장은 죽을 맛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 수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번에 한 문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문제는 사실 만들 필요도 없고 이거는 문제 만드는 패턴을, 문제 푸는 패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딱 한 번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이건 두 번은 안 속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써있는 용어를 머릿속에 넣으면은 사실 안 속아요. 이 문제는 오늘 제대로, 이거 오늘 못하죠, 내일 하죠. 이거는 제대로 연습을 한번 딱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2번하고 4번 연습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사실상 그냥 문제의 유형이 뭐냐 그러면 읽기 전주구 활동이에요. 읽기 전중후 활동. 읽기 전중후 활동인데 얘는 문제 풀 때 패턴을 잘 보세요. 속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임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읽기 전중후 활동에서 하나하나의 명칭이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GRP도 나왔고 SQ3R도 나왔네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되나? 이제 DRTA 정도 나오나? DRTA는 아마 앞으로 논술형으로 들어갈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올 거 나왔네요. 형식주의하고 인지주의 작문 나왔습니다. 이 오늘 보고서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 다음 여러분들 7번이요. 7번은 여러분들 총체적 평가 방법하고 분석적 평가 방법이 나갔는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총체적 평가 방법하고 분석적 평가 방법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신뢰도 문제 나갔죠. 총체적 평가 방법에서 신뢰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평가자 간 신뢰도 유지하고 평가자 내 신뢰도 유지 문제 나갔고 이거 되게 복잡해요. 이거 저기 교육과정 해설서 내에서 지금 답을 골라냈는데 아이씨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얘기해가지고 그거 다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 평가 방법에서는 신뢰도 평가 문제 그리고 분석적 평가 방법은 그냥 장점 물어봤죠. 이거 문제 정리가 좀 덜 됐다.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들 현실적 교수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 계획하기부터 내용 조직하기까지 여러분들 전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논술형 문제에서 해마다 장문에서 교육론에서 한 문제씩 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논술형 같은 경우는 12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 12문제가 그럼 12개 중에서 교육론 대 문법 대 문학이 아마 1대 1대 2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계산도 편하네. 교육론 3문제, 문법 3문제, 문학 6문제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어차피 교육론 주니까 두 번 다 교육론이겠죠. 그래서 1, 2, 3, 4, 5, 6주 교육론, 문법, 문학 2주 들어가고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론 한 문제, 문법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4주는 아마 다 문학으로 갈 거예요. 아무래도 논술형은 문학 이제 위주로 나오니까 문학 이제 그 논술 문제가 아무래도 확실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B형은 여러분들 지금 화법에서는 화법의 평가 그리고 이제 그 화법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독서에서는 스키마 이론, 읽기 전중후 활동, GRP, 장문에서는 형식주의 인지주의 장문, 그리고 총체적 평가에서의 신뢰도 유지 문제, 분석적 평가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주에 한 바퀴 더 도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가면 또 모의고사대로 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나와요.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완전 문제가 안 겹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겹치냐면은 많이는 안 겹치는데 겹치는 문제가 뭐냐면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워크숍이 한 번 더 나와요. 워크숍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오늘 워크샵은 아까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예비장문하기하고 공유하기였죠. 요거 빼고 딴 게 나오죠. 모든 걸 다 쓰라. 워크샵에 대해서 다 써보시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논술형이잖아요. 근데 워크샵에서 예비장문하는 거하고 예비장문은 왜 하는데요? 뭐 좀 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유하기는 왜 하는데요? 그걸 지금 탁 얘기하면 답인데 사회구성주의 장문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건인가 작성방법인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났어요? 담화공동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쓰기 워크샵 문제도 그래. 그게 자료가 어느 책에 딱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료 찔끔 이 책에서 저 자료 찔끔 이러니까 담화공동체 얘기는 이 책에 있고 사회구성주의 장문 차원은 또 저 자료에 저 책이 따로 있어요. 그 두 개를 묶어서 봐야 돼.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공유하기는 담화공동체, 담화구성체, 사회구성주의 장문 차원에서 공유하기가 중요한 건데 다른 파트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쓰기 워크샵에서. 근데 그거를 어차피 서술형 문제가 여러분들 답지에서 몇 줄 주던가요? 4줄인가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다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예비장문하고 공유하기 말고 뭐 딴 데서 뭐 하나 나오겠죠. 그걸 지금 가르쳐드리면 안 되겠죠.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한 번이 더 나요. 근데 한 번이 더 나는데 다른 데서 뭐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뭘 한 번 더 내겠어요. 다 나왔는데. 이런 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랑 똑같이 겹치진 않고 그거 피해서 딴 걸로 한번 겹치겠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틀림없이. 영 안 겹치진 않는데 피해가서 어쨌든 그 안에 내용은 비껴나가는 문제들 틀림없이 있긴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1번으로 왔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4시 반으로 나갔다면서요? 그거 개뻥이에요. 생산적 접두사 개입니다. 4시 반에는 못 끝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4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좀 더 가야죠. 4시 반에 어떻게 끝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4시 반에 끝나고 어딜 가겠어요? 집에 가겠어요? 놀이동산에 가겠어요? 이왕 나온 거 공부를 해야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풀 때 시험지 보고 답 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왜 푼 거예요? 언어적 때문에 푼 거예요? 반언어적 때문에 푼 거예요? 비언어적 때문에 뭐 때문에 푼 거예요? 부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언어적 때문에 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맞추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해설지를 보겠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 얼마나 열심히 읽고 풀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얘를 지문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설지를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자,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얘는 그러니까 화법책이네요. 화법책. 그 국어책도 아니고 국어 1도 아니고 국어 2도 아니고 진짜 화법책 안에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교육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언어, 반언어, 비언어는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에서만 쓰고 설득을 위한 화법에서는 절대로 비언어, 반언어를 써서는 안 돼요. 설득을 위한 화법에서는 가만히 목석처럼 서 있어야 되고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화법에서도 눈도 깜빡거리면 안 돼요. 손도 올리면 안 돼. 막 아시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교육과정은 이게 좀 그러니까 정보 전달 위한 화법 안에도 이거 들어있잖아요. 7번. 다양한 매체 자료. 매체 자료. 설득을 위한 화법에 절대 쓰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억지로 좀 나누는 기운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법 안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설득을 위한 화법,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화법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정보 전달 위한 화법 안에 7, 8, 90번 성취 기준이 있는데 지금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은 지금 9번이죠. 그 뜻이에요. 9번에다 지금 음역 깔아놨잖아요, 지금. 근데 9번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7, 8, 10도 한번 좀 이제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 9번 내용상으로는 별 얘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응?
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성량, 어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손짓, 몸동작, 시선 이런 걸 적절하게 하고 그 뒤에 뭐 있나요? 뭐 없어요. 글씨 바꾸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기출문제는 이미 이 선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게 언제냐면 몇 년도에 이 문제가 났는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몇 년이게요? 뭘 왜 기억해? 2008년입니다. 그 뒤에 실어놨어요. 2008년 문제였어요. 2008년 문제. 2008년이었고 그리고 화법교육론에 실린 이것에 대한 이론은 기출문제를 또 넘어서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출문제가 지금 우리 이 문제하고 딱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놨는데 기출문제를 풀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기출문제를 풀 때 이거랑 똑같은 이론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3분류 해놓은 책은 아무 데도 없다고요. 화법교육론에 물론 이 내용은 있어요. 있는데 훨씬 어렵게 실려 있어요. 화법교육론은 물론 있죠. 근데 훨씬 어려워.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확 넘어가서 아니 차례대로 봐요. 차례대로. 자, 그러면 일단 2페이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2011보다는 2009가 좀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2009를 보니까 자,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어쨌든 간에 화법 수용과 생산에서 2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쳐버렸고 내용 구성은 일단 생략.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서 자, 동글뱅이 가.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도 모순된 의미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어차피 다 함축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다 그럴 때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좀 와보실래요? 이건 우리 1, 2월 달 이럴 때 여러분들 진도 나갈 때 본 거예요. 청자는 바로 위에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얘기를 받은 거죠. 이런 표현 수단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피면서 화자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돼요. 화자는 여러 가지 표현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회적으로 내지는 반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의가 뭔지 잘 파악하면서 들어야 된다.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 내용이에요. 가. 근데 중간에 안 잘랐어요. 총체적 언어교육 관점에서 가에서 지금 그 부분을 받고 나, 다, 라, 마, 바, 사 띵겨먹고 아 왔습니다. 아. 아에는 여러분들 글씨체는 잘 안 바뀌어져 있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거는 화법교육론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이 내용은 있어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거는 많이 듣던 내용이죠. 언어적 표현보다 그러니까 거짓말치고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단서야. 전제예요. 전제. 정말 포카페이스 딱 유지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언어적 표현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작되거나 통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언어적 표현, 이거는 자연스럽게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그 순간적인 표정,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빨개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때로는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화자의 비언어적 표현 때문에 불표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저겁니다. 언어적 표현보다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에요. 이거 두 가지 사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요. 근데 이게 2009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2011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내용이 굉장히가 아니죠. 지나치게죠. 지나치게 간단해. 저기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뭐 있어요, 지금.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면은 적절하게 여러분들 손짓, 몸동작, 시선 사용해야 된다. 끝. 그냥 그걸로 디엔드. 근데 2009에서는 그냥 특이한 내용이 딱 요 정도.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로 왔느냐. 4페이지 화법교육론 들어왔습니다.
자, 화법교육론으로 들어와갖고 화법교육론이 지금 4, 5, 6, 7페이지까지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보다는 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화법교육론 보기 전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서 우리한테 딱 요렇게 물어봤어요. 위에 문제가 있고 예시답안 보세요. 세 가지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지닌 비언어적 표현, 즉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대체하는 비언어적 표현, 이거 하나 대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강조, 강화, 보충하는 비언어적 표현이든가 아니면 언어적 표현이랑 모순되는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세 개로 나눠서 물어봤었어요. 대치하느냐, 강조, 강화, 보충하느냐, 모순된 거냐. 자, 샘플 하나씩만 볼까요? 그 위에 있는 니은 보세요. 설렁탕집에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몇 그릇!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 그릇이요! 그때 아저씨가 난청이에요. 아저씨가 안 들린대. 몇 그릇! 그래서 자기가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아무리 얘기도 못 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이거는 대치죠, 완전히. 말 안 하고 이것만 했으니까. 요런 게 대치라고. 이건 정말 너무 적확한 예를 쓴 거죠. 완전 대치. 자,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조, 강화, 보충하는 것에 대한 예? 그냥 앞에 거 보죠. 기억. 내일은 경희가 시험 보는 날인데 설렁탕은 왜 먹으러 가? 불안해하는 경희에게 내일 시험 잘 볼 거야. 걱정 마. 잡은 손에 힘을 꽉 줬대요. 걱정 마라고 얘기도 하고 손에 힘도 꽉 줬어요. 엿먹어 이런 뜻 아니잖아요. 힘내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강조. 장문 잘했죠. 그 다음 모순되는 거 리얼 볼까요? 그럼 그 앞줄부터 보면 되지 않겠어요? 경희가 먼저 돌아가고 영수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수가 조바심을 내는 듯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시간 없느냐고 물어봤다. 그때 영수가 시계를 막 들여다보면서 괜찮아 얘기해봐.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람 불안하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모순되는 의표시. 이렇게 간결하게 딱 세 개로 나눴어요. 이러면은 문제 푸는 사람이 혼돈도 안 되고 답도 간결하고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칼로 뭘 자르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지? 두부. 근데 그건 되게 두부는 칼로 자르면 두부가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힘도 없는 애가 희생당. 이게 무 같은 거 딱 자르듯이. 근데 여러분들 왜 그거 칼로 뭘 자르면은 잘 안 잘라지고 찍찍 늘어지고 잘 안 잘라지고 분명히 잘랐는데 자르고 나니까 한 덩어리고 찹쌀뚝 같은 거 자르면 잘랐는데 찹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랐는데도 한 덩어리. 그리고 안 잘랐는데도 두 개로 뭐 스스로 잘라져 있고 이런 거 없나? 썩은 바나나 이런 거? 걔네들은 그냥 바나나 껍질 까고 있는데 그냥 안 잘랐는데 뚝. 제가 옛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바나나 되게 비쌌다고? 바나나 요거 한 개에 짜장면 한 그릇 값. 그게 근데 바나나 수입하기 전에 수입 자유화 되기 전에는 요즘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간짜장 한 그릇에 4,000원? 아무리 싸도 이거 하나에 4,000원. 요즘에는 여러분들 돈 없으면 바나나만 사서 까먹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수입 자유화 된 다음에는. 내 친구 오빠가 시장 가가지고 엄마한테 막 주려고 바나나 하나만 사달라고 엄마가 너무 귀찮아갖고 조용히 하라고 바나나 한 개 사줬는데 바나나 껍질 이렇게 까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한 입에 넣어서 먹으려고 바나나 껍질 까고 있는데 여기서 딱 부러져서 진흙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죠. 미취학 아동일 때. 그래서 이 오빠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응급실 갔대요. 바나나 때문에. 한 몇 년 만에 먹는 1, 2년 만에 먹는 바나나인데 여기서 부러져가지고 진흙탕에 떨어졌으니 진흙탕에 떨어진 게 포인트죠. 그냥 맨바닥에 떨어졌으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내고 먹으면 되는데 진흙탕에 떨어져서 얘가 또 회전까지 했네? 그러니까 이거 머드팩을 한 거죠 얘가. 기절. 그거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입에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퇴 먹을 수도 없고 다시 사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맞을 거고 그렇다고 무슨 기절식이나 응급실 갔대요. 그래서 시장에서 응급차 불러갖고 바나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검버섯 핀 바나나 그러면 껍질 까다 보면 나 안 잘랐는데 두 덩어리로 툭 떨어지는 거 있죠. 내가 자를 의도가 없었는데 두 덩어리. 나는 잘랐는데 안 잘리고 한 덩어리. 되게 애매모호하게 분류가 되는 애들 있죠.
화법교육론에 나오는 이 비언어적 기능은 분류가 잘 안 돼요. 얘보다 훨씬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게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론은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는 3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저기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저렇게 돼 있는 이론은 어디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다른가? 라고 몇 년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론을 시험 문제에는 못 내겠더라고요. 4페이지 우측 하단부터 5페이지 좌측 한 중간까지 몇 개로 돼 있어요, 지금. 6개로 분류가 돼 있죠. 근데 사실 5개예요. 1, 2, 3, 4, 5는 말하는 사람 입장이고 6번은 듣는 사람 입장이니까 사실은 5개예요. 6번은 그냥 뚝 떨어지는 거라. 1, 2, 3, 4, 5번으로 문제는 못 내겠더라고요.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 돼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겹쳐지는 게 있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 화법교육론에 있는 이 비언어적 그 표현의 기능이랑 그 기출문제로 나왔던 저 3분류로 돼 있는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이랑 완전 다른 이론이 아니고 답에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간략화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4페이지 앞부터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래서 얘는 중간만 짤똥 보기는 그렇잖아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 그래가지고요. 얘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말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음성, 얼굴 표정, 눈빛, 자세,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 이거 자기는 모른대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보니 우리 조교가 선생님 딴 사람이 얘기할 때 포카페이스 좀 유지하라고 해서 내가 왜? 그랬더니 어제요 그분이랑 얘기하는데 똥 씌운 표정하고 있어서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나가버렸다고 해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야 난 너무 피곤하고 얘기하기 싫었는데 손님이어가지고 내가 진짜 살살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있었다 했더니 정말 자기가 거울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선생님 너무 똥 씌운 표정이라 진짜 그런가 봐요. 나는 내가 진짜로 친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숨긴대요. 이게 앞에 세 줄이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얼굴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기 싫다는 표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은 인식을 못한대요. 그거를. 그렇지만 정작 상대방은 말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 자세, 태도,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목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이 높다. 이거 아까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던 얘기 그대로인데 얘가 훨씬 친절하고 자세하죠. 그죠?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여러분들 돈 받고 파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친절하고 좀 덜 자세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서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좀 생산적 전미사 공무원스럽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책 자체가 그렇게 극도로 친절하고 자세하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물론 화법교육론도 너무 재밌어서 앞장을 보면 뒷장을 막 보고 싶어서 손에 땀이 나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때까지 나온 화법책 중에서는 화법교육론이 정수죠. 그거는 부정은 하지 못해요. 공부하기는 그래도 이 책이 이때까지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수험생한테 그래도 좀 친절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박스 있고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사람들은 그 두 개가 곧장 이어져요. 언어적 메시지랑 비언어적 메시지가 빡 부딪히면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역시 뭘 믿어요? 역시 비언어적 메시지를 훨씬 신뢰를 합니다.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또 있대잖아요. 비언어적 메시지는 막 작정하고 결심해서 연극 배우처럼 쇼를 하지 않는 다음에야 끝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걸쳐집니다. 무의식에
언어이기 때문에.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구를 간단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세요. 이 표 재밌죠? 아니, 재미없어요, 사실은. 자, 자, 왼쪽에 화자가 막 어떤 긴박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막 손가락, 발가락으로 보냈다고, 발가락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만, 손가락으로 막 눈짓으로 의도적으로 막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청자가, 아, 그래? 알았어. 라고 메시지를 인식했다고 치면은 그게 몇 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막 손가락으로 보냈고, 청자가, 딱 보니까 제가 나한테 막 억지로 막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서 봤더니, 아, 이따가 너랑 나랑 몰래 막 3시에 만나, 뭐, 등심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1시에 만나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여기서 몇 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1번. 근데, 화자가, 저 멀리서 엄마 안 보게, 막 의도적으로 보냈는데요. 청자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화자가. 막 똥 씹은 표정으로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의도적 메시지가 아니라 비의도적 메시지죠.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쟤 얼굴이 오늘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야. 쟤 건드리면 우리 오늘 맞아. 건드리지 말자. 라고 메시지를 인식했어요. 그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근데 얼굴에 나 오늘 건드리면 죽어 라고 자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야구하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건 몇 번이라는 거예요? 4번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림에서 상자 1은 그 다음 단락, 상자 2는 그 다음 단락, 상자 3은 그 다음 단락, 상자 4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메시지로 그냥 흘러 지나갈 수도 있고 라는 걸 갖다가 지금 4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리고 나서 얘기가 바뀌어서 이제 시작입니다. 박스에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랑 직결되는 거니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메시지는 아니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메시지의 의미는 언어적 의사소통 메시지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6가지예요. 근데 1, 2, 3, 4, 5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5개의 기능. 그 다음에 6번째는 화맥 조절이라 그래서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이건 들어보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거 보강 보세요. 아까는 저 뒤에 기출문제에서 뭐였지? 넌 내일 시험을 잘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손을 꽉 잡았던 거. 이런 것들이 뭐 보강, 강화, 뭐 보충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얘가 비슷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 자기 2손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에요. 얘는 여러분도 혼선의 이미지는 없죠. 그냥 보강. 모수는 뭐 얘도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 모수는 뭐였나?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막 시계를 본다든가 그런 거였죠. 근데 얘도 얘가 비슷해요. 5페이지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 차분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막 급하게 가방을 챙겨요. 막 신발을 신고 막. 이게 모순. 반복 보세요. 반복. 제스처나 몸짓을 통해서 언어적 메시지가 반복이 될 수가 있대요. 이거 한번 얘 좀 보세요. 야, 너 이 방에서 나가.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켜요. 아이씨, 이게 반복이에요? 보강이에요? 야, 너 이 방에서 나가. 그러면서 막 문을 가리켜요. 이거 보강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내면 이걸 보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반복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너무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애들을 그냥 퉁쳐가지고 반복 같은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 또 구분은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뜻은 절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니죠. 근데 이 방에서 나가. 이게 나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고 보강은 억지로 구별을 하면 구별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는 입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 비언어하고 사실상 똑같은 의미라는 건데 반복을 왜 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만 더 올라가면 반복은 결과적으로 보강인지 강화인지 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절대 기준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칼로 잘라서 찹쌀떡을 칼로 자르면 찹쌀이 돼버리고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를 다시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분류하라고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냥 3분류. 이론서에서는 그냥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 대체는 별로 헷갈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아유, 근데 5번 보세요. 보강 말고 강조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3분류라는 거예요. 강조 뭔가 보세요. 비언어적 메시지는요, 언어적 메시지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대요. 강조의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일부러 쉬어. 사람들 막 궁금하게 해. 그러고 나서 말하기. 이런 거 강조. 아니면 특정 부분을 크게 얘기해. 강조.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윽한 눈길을 어떻게 보내요? 눈길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윽한 눈길을 일부러 보낼 수가 있나? 그 다음 악수한 손을 꽉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위아래로 막 흔들면 이거 반복 아니에요? 반복? 이런 것도 강조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헷갈리는 거는 보강하고 강조하고 구별이 되냐고요, 이게. 보강, 강조. 에이, 때려치라 그러세요. 보강하고 강조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말 어감으로도 이거 딱 자르기는 되게 무리가 있어요. 화법교육론에서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5가지로 나눴지만은 사실상 기출문제에서 3분류를 쓴 게 훨씬 더 시험 문제에서 풀기는 혼선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왜 3분류법을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5가지로 뭔가를 분류해라 라고는 얘기를 못하는데, 만약에 위에서 1, 2, 3, 4, 5, 6, 7, 8, 9, 10 그러고 나서 막 줄을 쳐놓고 밑에다가 보강, 모순, 반복, 대체, 강조라고 다 써줘.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한테 번호만 찾아서 넣으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보강, 모순, 반복, 대체, 강조 이 답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 2, 3, 4, 5, 6, 7, 8, 9, 10 위에 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밑에 보강, 모순, 반복, 대체, 강조라고 다 주고 번호를 다 우리한테 분류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샘플 하나씩 주고. 근데 누가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겠어요? 그럼 진짜 코끼리 비스켓인데.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3분류했던 2008년 문제가 샘플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문제를 저렇게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얘도 화법교육론 안에 있는 얘기니까 완전 무시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절대 기준선이 없는 것 같은 얘기가 왜 실려 있느냐? 번역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6번은 봐야죠. 화맥 조절.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런 5가지에 추가해서 화맥을 조절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그게 뭔데?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에 끄덕거린다든가, 어머 그래!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입장이라고, 화맥 조절은? 청자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거고 뭐가 없죠.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죠. 청자 입장. 화맥 조절입니다. 오케이. 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강연 내용에서 답에는 문제 없죠.
이거는 몇 번 확인했어요. 몇 번 확인하고 문제 초안 잡은 사람한테 몇 번 수정시키고 저도 보고 나머지 연구원들한테 문제 풀라 그래가지고 만장일치 될 때까지 계속 수정받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대치야, 얘는 모순 아니야, 이게 왜 모순이야, 강조 강화 보충 보강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는 나올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풀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를 쭉 읽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좀 시간 낭비. 자, 그 다음 2번입니다요. 자, 얘는 또 뭘 보여드려야 되느냐. 9페이지 보세요. 문제를 맞바로 그냥 팍 푸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에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지금 협상은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 공통과정. 듣기만 하니까 지금 몇 번까지 있더라? 이 부분적 개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게 13번인가? 14번인가? 13번까지 있나요? 그럼 이게 11번이면은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 6번 교과서 정도에 들어가는 게 뭐 통상적이겠죠. 11번 교육과정입니다요. 성취 기준인데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협상은 여러분들 2009부터 계속 교육과정에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협상은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협상이 아니었어요. 협의학이었고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협상학이었는데 요즘은 하나, 둘, 세 번째 따라 글씨 바뀌어져 있네요. 지금 4단계입니다. 용어요. 자, 협상 1단계.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거는 여러분들 협상 주체 양 팀이 아직 안 만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자기 본부에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 해결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를 각자 집에서 따져봐.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 파악했어. 해결 가능성을 따져봤는데 해결 가능성이 없어. 그럼 협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갈등의 원인을 따져봤는데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알아냈어요. 해결 가능성을 따져봤어. 해결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나왔어. 그럼 뭐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는 농담 삼아 얘기했죠. 그럼 결투하러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해결 가능성 없으면 나오면 안 돼요. 자, 해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2단계. 상대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문제야! 라 그래서 각자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래, 나도 네가 이게 문제라는 건 이해해. 그럼 얘는 나도 네가 이게 문제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감해. 그럼 됐죠. 그 다음은 서로 주장할 건 주장하고, 그 다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각자 어느 정도의 이익은 추구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상대방의 처지, 그러니까 왜 둘 다 되게 불쌍한 것 같죠? 자,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게 지금 협상하기 단계 공식 용어예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마지막 단계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자, 근데요 10페이지 보세요. 이게 2009예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애들을 잡았죠. 2009에서도 여러분들 몇 학년 교육으로 잡은 거예요, 협상을? 3학년 교육으로 잡은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으로.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2016년이죠. 세월 가는지도 모르겠네. 2016년인데 2015년까지도 2009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 봤어요, 우리가. 근데 제도가 바뀌고 2014, 15, 16학년 3년 시험을 봤죠. 지금 이 제도로. 교육론 시험 문제의 추이를 3년치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교육과정은 안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론 책을 볼 때, 개편을 할 때, 2009 화법 독서 장문 심화는 남겨두고 9-말-3, 9-4-3 이런 거
중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은 다 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설지 작업을 할 때도 이런 거 이제 별로 없어요. 개정교육과정 9-말-3, 9-드-2 이런 거 거의 다 뺐어요. 이제 이런 거 안 본다고요, 이제. 요즘 교육과정이 아니라 요즘 교육론 시험에서는 2009는 심화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통교육과정 국어는 연결고리가 있기는 해도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는 시험 문제라는 게 나의 결론이라 이론서에서도 다 빼버렸고 해설지에서도 지금 거의 다 뺐거든요. 얘는 살아있잖아요. 왜요? 협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할 지점이 있어서. 근데 사실 뭐만 보면 되냐면은 그 중간에 있는 박스만 보면 돼요. 얘만 달랑 실어놓으면 좀 너무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통으로 살려놨어요. 중간에 여러분들 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데 몇 단계예요? 4단계잖아요. 4단계인데 아우 용어가 달라. 용어가. 용어가 다른데 왜 실어놨냐고요? 용어가 다른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돌았나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첫째, 협상의 당사자가 각자 갈등의 본질을 진단해보는 단계. 아유, 알아보기가 훨씬 낫네요. 각자 갈등의 본질을 진단해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협상 주체 A하고 B가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각자 집에서 뭐가 문제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2단계. 갈등 해결을 위해서 문제 정면 대응했어. 만나서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각자 자기 얘기하는 단계죠. 오케이? 그 다음 3단계.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처지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단계. 이놈의 처지는 참 빠지지도 않네. 아까는 여러분들 처지와 뭐였어요? 관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2009에선 처지와 요구사항 이해. 아까는 뭐? 타협과 조정.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 2009에서는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여러분들 용어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근데 2011에서는 참 종이가 없나?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가능성을 따져본 다음에 상대를 만나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 다음에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협상을 얼른 하라는 얘기죠. 그죠? 부대 설명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놔. 근데 2009만 해도 첫째 각자 집에서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는 단계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협상의 당사자가 각자 갈등의 본질을 진단해보는 단계다. 그러고 나서 설명을 좀 해주잖아요. 집에서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뭐였는지, 협상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이런 걸 따져보고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집에서 각자 집에서 이런 걸 내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집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제가 되게 간략하게 그냥 쉽게 설명한 게 둘이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A, B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만나서 각자 자기 얘기하는 단계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도 이 점은 널 이해하겠어. 그리고 얘는 그래 나도 그 점에서 넌 이게 이해돼. 이런 크로스 단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계 어떻게 설명했어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정면 대응을 한 단계. 만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친절해. 이제야 만나잖아요. 갈등의 상대와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전달한다. 얘가 설명을 좀 해줘요. 설명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잘라요. 앞에 있는 거랑 용어는 다른데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유 설명을 해주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메모를 해놔야죠. 메모를 뭐라고 해놓느냐. 9페이지에 있는 4단계에 대한 상세 설명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상세 설명 읽어보고 이해하기 공부할 땐 여길 봐야 된다고요. 그냥 4단계를 주르륵 외우는 것보다는
얘를 읽어보고 머리에 이게 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개 넣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아마 억지로 밀어넣는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좀 오래 남죠, 아무래도. 그 다음 이제 10페이지 오른쪽이 이제 2009 선택권 화법, 진짜 화법 책.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신기하게 화법의 협상을 3단계로 잡았어요. 맨 밑에, 10페이지 맨 밑에. 근데 얘는 조금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미 4단계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연필로 나는 꽃표. 이럴 때 꼭 쪼잖아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그냥 그 네모에다가 그냥 전반적으로. 나는 안 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크게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걸 보죠. 협상의 조건, 참여자 조건, 상황 조건, 행위 조건, 이런 걸 봐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이걸 봐야 되냐? 아유, 이게 교과서가 바뀌어도요. 이게 요즘 교과서 날개에 다 들어가요, 이게. 이런 애들은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협상의 조건, 그래서 참여자 조건, 상황 조건, 행위 조건, 이거 뜻까지 다 들어갑니다, 요즘 교과서에. 이게 무시를 못해요. 됐습니다. 그 요즘에 또 뭐가 들어가더라? 이거랑 이것도 다 들어가요. 밑에 협상의 유형. 참여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서 양자협상, 다자협상, 그 밑에 주제가 단일한 경우와 여럿인 경우에 따라서 이거 단일협상, 복합협상. 여러분들 이거 기입형 때문에 이거 준비하실래요? 이거 협상의 유형에서 여러분들 그 양자협상하고 다자협상하고 내가 요거를 준비를 안 했네요. 이번에 이거 문제를 아예 안 냈거든요. 양심선언. 이게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에 안 나오니까 이걸 기입형으로 개수에도 안 맞았어요, 사실. 이것까지 낼 수가 없어요. 개수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만들어 놓고 지나갈게요. 앞으로도 얘 문제 안 나옵니다. 양자협상하고요. 나도 체크를 해놔야죠. 양자협상하고 다자협상하고요. 이제 단일협상하고 복합협상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를 시키면 양자협상, 다자협상, 단일협상, 복합협상 이거 다 써요. 근데 나중에 양자협상하고 다자협상을 나누는 기준이 뭐게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기준. 참여자 집단 유형에 따라서. 단일협상과 복합협상을 나누는 기준은요? 주제의 개수에 따라서. 또 주제의 개수 그럼 사이쇼스 쓰든가 말든가 고민이 많죠 그때는. 됐습니다. 요즘 교과서에 이게 다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연락이 보는 거예요. 옆에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페이지 오른쪽에 나는 이게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찝찝해서 해설서에 계속 실어는 나요. 12페이지 오른쪽에 그 화법교육론에 있는 협상교육 있죠? 이 화법교육론 책에서 이 부분이 정말 5개의 커다란 티인데 화법교육론 안에 들어있는 협상교육 있잖아요. 협상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에요. 엄두가 안 나요. 옛날에 이 부분을 억지로 수업을 했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의 협상이라 이 부분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진짜 어디 가서 포로 교환해야 돼요. 협상에서. 너무 전문적이라 얘는 지금 교육과정하고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화법교육론에 있는 내용이라 이 안에다가 실어는 놓는데 실용성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지를 한번 보세요. 자, 문제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입형 문제였기 때문에 자, 협상의 절차.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 각자 따진 건데 주민대표하고 501호 주민하고 각자 집에서 뭐 했겠죠? 생략. 그 다음 상대를 만나서 문제 확인하기,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써놓는 게 문제예요. 이거에. 나머지 건 옆에다가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진짜. 이거는 옆에다가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게 10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다 읽은 건 아니잖아. 이걸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다 쓰는 게 일이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사실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워밍업이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반 가서 그때는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거는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뭐 하나쯤 비워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민대표와 501호 주민에 들어있는 그 6개의 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있죠. 지문이 똑같이 나오질 않죠, 당연히. 그거를 본인이 다 위에 있는 지문을 보고 만들어내는 게 그때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를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풀 때 밑에 기억, 니은, 디귿만 채워 넣었지 진짜로 이거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문 위에 한번 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러분들 아까 이거 지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전제사항이 뭐냐면은 주민대표하고 501호 주민하고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아까 전화를 했었어요. 둘이 통화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주민대표가 501호 주민을 찾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읽어봐야 돼요. 주민대표가 앞에 생략된 게 어머 아까 통화를 계속했었는데 얘기가 안 끝나서 대까지 또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입주민회의 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통화로 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 이렇잖아요. 왜 아줌마들. 통화 2시간 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죠.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여기저기에 강아지 똥이 방치돼 있어서 이거 청소하고 소독하는데 돈 너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주민회의 때 501호 너 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주민회의 때 애완견 기르는 과정에서 추가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501호는 안 나왔어. 근데 결정된 게 뭐냐 주민회의 때 애완견 기르는 과정에서 추가 청소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거래요. 자, 추가 청소 비용은 누구만 내기로 한 거라고요? 개 기르는 집만. 자, 주민대표가 드디어 뭐 얘기한 거예요? 상대를 만났어요. 누구? 상대. 501호 주민 상대를 만나서 문제 확인한 거예요. 이거예요. 문제 확인한 게. 자, 501호. 어머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완견 기른다 그래서 무조건 추가 비용 부담하라는 거 이해 안 돼. 이게 501호 주민이 문제 확인한 거예요. 자,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 따져보는 거는 아까 둘이서 통화한 게 전제였죠. 전화 끊고 나서 둘이서 씩씩거리면서 했겠죠. 만나기 전에. 근데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둘이서 씩씩거리면서 만나기로 한 거겠죠. 그건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만났어요. 서로 상대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한 단계입니다. 자, 주민대표는 애완견 기르는 집에서 추가 청소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자, 501호 주민은 개 기른다 그래서 무조건 추가 비용 부담하라는 거는 개코 웃긴다. 자, 그 다음 주민대표. 똥 청소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 개 기르는 집하고 개 안 기르는 집하고 똑같이 돈 되는 건 불공평? 501호 주민. 내 생각에도 개 안 기르는 가정에서 불공평하다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의 처지 관점 이해했죠 지금. 나는 개 기르는데 내가 생각해도 개 안 기르는 집에서 개똥 치우는데 돈 내라는 거? 어머 그거 불공평하지. 나도 그거 이해해. 이거잖아요. 상대방의 처지 관점 이해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나 똥봉투 들고 다니면서 배설물 맨날 치우거든. 그러면 똥 안 치우는 집처럼 돈 똑같이 내라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이런 부분이 입주민 회의 때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501호 주민 나 속상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대표. 그러고 보니 우리들이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똥
안 치우는 가정하고 똑같이 너처럼 똥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똥 치우는 사람이 똥 비용 지불하는 거, 그거 불공평하다는 거, 그거 주민회의 때 그 부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거, 그거는 쏘리라 그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의 처지, 관점 이해한 거죠. 아이씨, 이 문제 만드는데 엄청 시간 걸려. 이거 지문은 교과서 지문을 베낀 거거든요. 교과서가 말이 안 맞아요, 밑에가. 이거 4단계에서 말을 만들어낸 게. 교과서를 또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말을 다 맞춰야 돼요. 이것도 빡관 10번. 머리털 반쯤 빠져요, 이거 하는데, 진짜. 그런데 이거 문제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거 4단계 네모 3개 뚫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기입형에서. 아무거나 뚫으면 되죠, 이거는 단계 맞추라는 거니까. 근데 그 옆에 6칸 이거 말 지어내는 거 있죠. 이건 교과서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 4단계에 맞춰가지고 일일이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대표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개 키우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만 똥 청소비 지불하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501호 주민이 어머 합리적이에요. 저도 그건 간영이에요. 타협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501호 입장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뭐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개 키우는 집에서 똥 청소하자.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만 청소비를 지불하자. 라고 타협 조정안에 한 표 던졌어요. 자, 주민대표가 그러면은 나도 주민회의를 다시 열겠다. 그래서 개 기르는 집에서 배설물을 청소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 내는 거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겠다. 라고 얘도 타협 조정을 해가지고 501호가 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얘네들이 차례대로 다 밟은 거죠. 안 만나고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는 생략됐고, 지금 주민대표나 501호 주민이나 상대 만나가지고 문제 확인하는 거 지문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주민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너 개 키우니까 똥청소비 내. 지금 501호 주민은요. 어머, 개 키운다 해가지고 무조건 돈 내는 거 불합리? 불공평? 그 다음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이해하기. 주민대표가 먼저 이해한 거 아니에요. 501호 주민이 먼저 이해한 거예요. 애완견 기르지 않는 가정에서 똥청소비 내는 거 내가 아무리 개 키우지만 나 그거 이해해. 라고 얘기했고, 주민대표는 뭘 이해해 줬어요? 501호 주민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나는 개를 키우지만 똥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똥청소한다. 나 같은 사람은 애완견 키운다고 무조건 돈 내라 그러는 거, 나 그거 억울하다. 그랬더니 주민대표가 입주민회의에서 그런 것까지는 고려 못한 거 쏘리. 라고 처진관점 이해해 준 거죠. 자, 맨 마지막에 하는데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거. 이거는 주민대표가 너 먼저 그렇게 해볼래? 라고 했을 때 501호 주민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개 키우는 집에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라. 똥죽기 청소. 그러면 그 집은 빼주겠다. 그때 501호가 오케이. 라고 타협 조정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주민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입주민대표 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너같이 오케이라는 사람은 돈 내는 거에서 빼주는 걸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 라고 얘도 지금 타협 조정안을 제시해서 행동을 결의했어요. 4단계 다 밟아온 거죠. 이 많은 얘기가 어떻게 이 지문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 교과서가, 이가 어느 교과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과서가 지문 자체는 좋았는데, 이 4단계를 밟아 내려가는 과정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요거를 말을 맞추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으나, 말을 맞추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문제였는데, 기입형이라. 근데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옆을 다 맞춘 거고, 기입형이라 여러분들은 밑에 거만 쓰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501호 주민하고 주민대표의 협상 태도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했냐, 요구사항을 서로의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도록 지금 협상을 했느냐, 태도 부분 평가라는 쉽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요. 그러면은 협상 부분도 2011, 2009에서 어느 정도를 다루고 있었는지 지금 체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